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었어야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회계 기초 이론, 그 다음에 재무 보고의 개념 체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다른 외부 강의로 대체했었던 것을 이번 시간에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회계 기초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회계 기초 이론.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그럼 이제 PPT 자료 한번 보세요. PPT 자료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회계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회계 개념.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겠죠.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 다음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것이 회계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자가 되겠죠. 투자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것을 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회계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기업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제품을 만들거나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조직,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기업은요 크게 두 가지 기업으로 구분하게 돼요. 개인 기업 그리고 법인 기업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이 기업 소유주가 기업의 주체가 되겠죠. 즉 자연인, 저 같은 사람들이 기업 소유주가 되는 주체, 이것이 개인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합 기업이 있겠죠. 조합 기업. 그래서 조합 기업에는 축산업 협동조합 같은 거 있죠. 협동조합, 그다음 것이 개인 기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법인 기업이 있죠. 법인 기업은요, 법인이 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업을 의미하죠. 법인 기업은 법인이 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업, 이것을 법인 기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인 기업의 예를 들게 되면요, 한명회사가 있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명회사랑 합자회사 있죠. 이 두 개를 묶으세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인적회사라고 적어두세요. 그래서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인적회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가 있죠.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이 두 개 회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니까 이 회사들은 주식이라는 물건이 되는 거죠. 물적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적 회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가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주체, 그 다음에 물적 회사는 주식이 주체가 되겠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 이것을 물적 회사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네, 정리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기업 이해 관계자가 있죠. 기업의 이해 관계자는요, 아까 세 개 분류했었죠. 첫 번째 투자자, 그리고 두 번째 채권자, 그 다음에 경영자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해 관계자는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가 있겠죠. 관심사는 투자자는요. 기업 영업을 잘해서 이익을 내서 투자 가치가 증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즉 투자자는요. 투자 이익의 극대화를 요구하겠죠. 투자 이익의 극대화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는 기업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겠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제때 원금과 이자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아까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겠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경영자가 있죠. 경영자는요. 기업이 계획대로 잘 운영되어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경영자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투자자, 그리고 채권자, 경영자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기업의 세 가지 활동. 기업의 세 가지 활동에는 정리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투자 활동이 있죠. 투자 활동, 그리고 영업 활동, 그 다음에 재무 활동, 세 개 활동도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 투자 활동. 투자 활동은요, 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취득과 처분하는 활동, 이런 활동하는 것이 투자 활동이다. 밑에 예가 나와 있죠. 예를 보시면 건물이라든지 차량, 그리고 사무실 짓기 이러한 것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활동, 이런 활동을 투자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 활동과 관련된 것이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겠죠. 두 번째 이제 영업 활동. 영업 활동은요, 상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것과 모든 판매 및 관리 활동 이것을 영업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업 활동은요,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활동 이런 활동을 영업 활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광고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TV나 라디오 통해서 광고하게 되겠죠. 이런 광고하는 것도 영업 활동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에게 급여를 준다. 이것도 영업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료, 그 다음에 전화료, 사무관리비 이런 모든 활동이 영업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세 번째 재무 활동이 나오죠. 재무 활동은 기업의 투자 활동과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출자금 이것이 재무 활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겠죠. 재무 활동 중에 첫 번째는 주식을 발행한다. 이것이 재무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으로부터 차입금.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 이것이 차입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재무활동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재무활동은 크게 두 가지 활동이 있겠죠. 주식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이것도 재무활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금 조달과 자금 상환 활동 이런 활동들이 재무 활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한다. 재무 활동, 투자 활동, 그다음에 영업 활동 이렇게 세 가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 활동과 회계 시스템이 나오죠. 기업 활동과 회계 시스템은요.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가 있겠죠.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는요. 첫 번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가 이거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갚아야 할 빚이 얼마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이것이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갚아야 할 빚, 그러니까 돈을 빌려왔으니까 그것을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할 빚이 얼마 있는지에 대한 것, 이것이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겠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영업 활동을 잘하여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기업은 수많은 영업 활동을 하게 되겠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금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사용되는가의 정보. 이것이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회계 분류가 나와요. 회계 분류는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재무회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이 재무회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관리회계. 관리회계는요,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관리회계가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무회계 나오죠. 세무회계는요,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 실무, 이것을 세무회계라고 하죠. 그래서 회계의 분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구분하죠. 그 외에 이제 회계감사가 있겠죠. 회계감사 이것도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정리되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 공시가 나오죠. 첫 번째, 회계 기준 필요성이 나와요. 회계 기준의 필요성, 즉 회계 기준은요,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이 되는 거죠.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계 기준을 두는 이유는 왜곡된 회계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회계 기준 및 제정 기관은요, 한국회계기준원이 되겠죠. 한국회계기준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2007년 12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 이것은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회계로 변화하였다.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는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처리 기준을 두고 있었다. 이제 세 번째, 회계감사가 나오죠.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감사가 되는 거죠. 재무제표 감사는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작성되는지 검증하는 이것이 회계감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회계감사 내지는 재무제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공인회계사가 하게 되겠죠. 공인회계사가 감사 의견을 내게 되는데 기업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했어요. 그때에는 적정 의견을 내게 되겠죠. 적정 의견을 낸다. 하지만 이제 재무제표를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안 했어요. 안 하게 되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세 가지 의견을 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무제표의 공시가 나오죠. 재무제표 공시는요,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자공시 시스템. 전자공시 시스템은 이제 다트라고 하죠. 다트.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사업보고서가 있거든요. 사업보고서 검색해서 기업별로 클릭하시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죠. 이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가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전자공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사업보고서 기업별로 검색하셔서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간단한 이제 회계 기초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회계 개요. 회계 개요 보시면 첫 번째 의의가 나오죠. 의의. 의의는요, 회계는 경제 실체,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여 그 실체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회계의 의의가 되겠죠. 그럼 이제 회계, 경제 실체가 나오죠. 경제 실체에는 가계가 있겠죠. 가계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집에서 하는 것, 이것이 가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병원, 정부. 이러한 것들이 경제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학교, 병원, 정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실체의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실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를 공부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기업이 경제 실체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 이제 전달 있죠. 거기 전달에 체크하시고 재무제표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전달하는 과정, 전달 체크하시고 재무제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네 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그다음에 현금보도표, 자본 변동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의 목적. 회계의 목적은요.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그 기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여 전달하는 것. 이것이 회계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재무회계의 목적, 관리회계의 목적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 재무회계의 목적은요. 기업 외부의 불특정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관리회계의 목적은 기업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정보 제공.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관리에게는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무 보고의 목적은 유용성을 갖게 되겠죠. 나중에 재무회계 개념책의 목적은 유용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가 나와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은요.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부 정보 이용자, 원가 관리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거기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된 정보 이용자가 나오죠. 주된 정보 이용자는 재무회계는요, 현재, 잠재, 투자자 내지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기업 외부이겠죠. 그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는 주된 정보 이용자가 기업 내 경영자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의 생산 방법과 내용이 나오죠. 재무회계는요,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돼요.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는 회계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 제공의 주된 수단. 재무회계는 재무제표가 정보 제공의 주된 수단이 된다.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는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보 제공의 강제성과 외부 감사 여부. 그래서 재무회계는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주식회사는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죠. 의무를 갖게 되고 외부 감사, 그러니까 즉 공인회계사들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제 원가 관리 회계, 경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보를 추출해서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정보 성격. 재무회계는 기업의 과거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는 미래 예측 정보도 생산된다.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 원가 관리회계는 미래 예측 정보도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제 포인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포인트 내용은요, 이제 재무 보고의 개념 체계,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구조는요, 제일 처음에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 그리고 기본 가정, 그리고 재무제표 요소의 의의, 인식, 측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 뭐였죠?
그러니까 회계의 목적이 되겠죠. 회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유용성이 되겠죠. 회계의 목적은 유용성이 된다.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수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무보고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이 나오죠.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 그래서 11번째 PPT 자료를 보시면요.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 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이다. 이것이 질적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재무 정보의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첫 번째는 근본적 질적 특성, 두 번째는 보강적 질적 특성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은요. 목적 적합성과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 이 구분하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은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게 돼요. 네 가지 구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비교 가능성이 있죠. 비교 가능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적시성 그리고 네 번째 이해 가능성.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게 돼요.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 볼게요. 기본 과정은요,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명제 또는 전제가 기본 과정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보고의 기본 과정은요, 계속 기업에 가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 가정은 계속 기업에 가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개념을 보시면요,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이것이 계속 기업의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한번 성립되면 청산하지 않고 그 기업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이것이 계속 기업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것이 기본 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죠. 네 번째는 재무제표의 요소의 의, 그리고 인식, 측정. 첫 번째,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가 나오죠. 정의. 그래서 정의는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나타내는 것, 이것을 재무제표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재무상태표 요소. 재무상태표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산, 두 번째는 부채,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 이게 세 가지가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요. 이게 재무제표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 포괄손익 계산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익,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총 5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이 나오죠. 재무제표의 인식. 내용을 보시면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고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가정. 이것을 재무제표의 인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정 항목이 있겠죠. 현금이면 현금, 아니면 차입금이면 차입금, 이런 것을 차변과 대변에 기록한 것, 이것이 재무제표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인식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작은 글씨로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것을 묶어서 인식 요건이라고 메모해 두세요. 인식 요건. 그래서 인식 요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첫 번째 충족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돈을 버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이것이 재무제표의 인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측정이 나오죠. 재무제표의 측정은요,
재무제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요소의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이것을 측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금액이 나오죠. 화폐 금액.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이 재무제표에 측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정리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은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가 있죠. 재무제표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두 번째 포괄손익 계산서.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네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일반 사항이 나와요. 7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7가지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속 기업이 나오죠. 계속 기업은 한번 기업이 성립되면 청산하지 않고 그 기업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계속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생 기준 회계가 나오죠. 발생 기준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는 시점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발생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성과 통합 표시해야 되겠죠. 중요성과 통합 표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계. 일반적으로 이제 상계는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상계는 금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고 빈도가 나오죠. 보고 빈도는 매년 한 번 하는 거죠. 매년 1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보고 빈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교 정보가 나오죠. 비교 정보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 단기, 정기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와 정기를 비교한다. 이것이 비교 정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와 관련된 일반 사항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재무제표의 첫 번째 재무상태표 볼게요. 재무상태표는요, 개념을 보시면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 이것을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특정 시점. 여기서 이제 특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기간 말이 되겠죠. 보고 기간 말. 그때 기업의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것, 이것이 재무상태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재무구조 알 수 있겠죠. 기업의 재무구조 알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동성과 지급 능력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영업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이 재무 상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요,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는 계정식으로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것이 있고 보고식으로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정식으로 재무상태표를 나타내게 되어 있죠. 계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는 차면 쪽에는 자산, 그리고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이것이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겠죠. 이것이 계정식 재무상태표이다. 그래서 이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 상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는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이러한 등식을 회계 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산의 개념. 자산은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그리고 채권, 법률상 권리, 이것을 자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이것이 부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 자본은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지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부분. 이것이 자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일정 기간.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나타내는 것은 수익과 비용인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게 되겠죠. 수익에서 비용 차감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수익보다 비용이 크게 되면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요.
수익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경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매출이겠죠. 매출액. 이것이 수익. 그 외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런 것이 수익에 해당이 되겠죠. 매출액, 그리고 이자 수익, 임대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용이 나와요. 비용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된 재와 용역의 원가. 이것이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에는 매출 원가가 있겠죠. 매출 원가, 그리고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임차료 이런 것이 비용에 해당이 된다. 그 외 여러 가지 있겠죠. 급여 있겠죠. 급여, 전기료 이런 것이 모두 비용이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표가 되겠죠. 현금표는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동안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이다. 그래서 이제 현금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세 가지 활동을 구분해 주게 되겠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구분해 주게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현금표는 현금을 기업의 세 가지 활동인 영업활동,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활동, 그다음에 세 번째 재무활동에 분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각 활동별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보고한 후에 한 회계 기간 동안 현금 잔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보고한다. 이것이 현금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동안의 소유주 지분의 변동을 구사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재무 보고서이다. 자본에는 5가지 요소가 있었죠. 5가지 요소. 첫 번째는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부가손익누계액,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 5가지가 있다. 이러한 5가지 요소의 연간 변동 내역을 보고하는 것, 이것이 자본 변동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요,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정리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프린터 내용 있죠? 한글 파일 정리하도록 할게요.